자, 그로부터 8년의 시간이 흐르고 900년이 되던 해, 새 나라를 위한 초석을 다지던 견훤은요, 아주 중요한 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완산주. 완산주. 맞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아, 전주. 전남의 중심 무진주를 점령했던 견훤은요, 북상에서 전북의 중심 완산주까지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견훤이 완산주를 장악할 때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들 이미 어떻게 돼요? 다 한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면 딱 이미 알아요. 딱 싸우기 전에 상대가 포기를 하죠. 맞습니다. 견훤이 백성들을 위하고 인재들을 아낀다는 소식이 널리 퍼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완산주의 호족들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한 겁니다. 아. 자, 이렇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완산주에 결국 유혈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얼마 후 34살의 견훤은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마침내 후백제 왕을 자칭했다. 마침내 견훤이 완산주를 도읍으로 새나라 후백제를 건국한 겁니다. 신라 군대를 떠난 지 11년 만에 새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견훤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때 견훤은요, 즉위하면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 어떤 말이었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무한한 영광과 기상을 가지고 사만을 주름잡아 왔었소이다. 그러나 신라가 당나라와 손을 잡고 선조들의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켰으니 이 어찌 원통한 일이 아니겠소이까? 심히 이 완산에 도읍을 세우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함을 씻으려 함이요.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백제를 멸망시켰으니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원한을 가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반신라 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견훤이 세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후백. 아까 전에 후백제 왕. 아닙니다. 어? 아, 백제. 맞습니다. 백제입니다. 백제. 아,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백제, 네. 삼국시대 백제, 그 백제와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후백제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공부하는 저희들이 후백제라고 하지 그 그렇죠. 당시 사람들은 그냥 백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잠깐 실제 시험에 나왔던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밑줄 그은 국가의 수도가 위치했던 곳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큰일일세. 견훤이 국가를 세우고 왕위에 올랐다는 건 백제의 부흥을 내세웠다지. 가 평양, 나 부여, 다 전주, 라 경주. 와 그러니까 이게 한국사는 항상 문제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국가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국가는 이제 백제죠. 그렇죠. 오, 저희는 좋아요. 후백제라고 부르지만 오. 그 당시에는 백제라고 합니다. 우와. 네. 그런데 이제 지역은 이제 우리 전주 쪽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정답. 야, 역시 네. 완벽한 해설이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자, 견훤의 건국으로 통일신라 시대는 저물고요. 한반도가 신라와 후백제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901년 두 나라로 쪼개진 한반도가 다시 세 나라로 쪼개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나라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바로 후고구려. 궁예가 고구려를 계승할 것을 표방하면서 나라를 세운 겁니다. 다시 한번
한반도의 새로운 삼국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서로를 경계하면서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던 910년, 견훤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후고구려의 수군이 후백제 땅에 쳐들어온 겁니다. 아, 자, 이때 쳐들어온 후고구려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였을까요? 누구? 왕건? 맞습니다. 당시 후고구려의 왕, 궁예의 든든한 오른팔이자 송악 호족 출신인 왕건이 수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서남해안 지역을 싹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곳은 지금의 나주 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를 후고구려가 차지해버리면 후백제는 왜 위험한가요?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공격이 그렇죠. 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렵죠. 그걸 노린 거 노린 거네요. 노린 거죠. 노린 거죠. 이 당시 아마 후고구려가 나주 일대를 점령한 이유는 나주를 비롯한 그 영산강 일대는 이 토지가 비옥해서 곡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곡물 창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후백제는 절대 이곳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충지 나주를 빼앗긴 견훤이 더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견훤은 금성이 궁예에게 투항한 것에 노했다. 아, 와. 자, 그렇다면 나주 일대의 군사들은 왜 투항을 했을까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목숨이라도 구하자 이 생각? 왜냐? 당시 그 송악호족인 왕건 집안이라든지 또 나주호족들 이 두 세력은요 예로부터 서로 협력하면서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서로 연결끈이 있었고요. 막강한 애군을 보유한 왕건이 군사 이끌고 오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넘어갔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주 일대는 견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후고구려의 땅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뺏기면 늘 불안할 거 아니에요. 중요하죠. 그죠? 그럼요. 결국 견훤은요 직접 후백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그리고 나주 일대를 점령하고 있는 수천 명의 후고구려 군사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죠. 견훤과 왕건은요 열흘 동안 전력을 다해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견훤 견훤, 견훤 이겼습니다. 왕건. 왕건, 아니 견훤 이겼어. 왕건의 승리. 이 전투라면 자신 있었던 견훤도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왕건의 군사력에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진짜 이를 버덕버덕 갈 정도로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황이었죠.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몇 년이 흐른 뒤 918년 6월 견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나주를 공격했던 바로 그 왕건이 후고구려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와, 궁예의 폭정에 참을 수 없었던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됐고요.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후고구려의 장군이었던 왕건은요. 신하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고려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죠. 앞선 왕건과의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견훤. 이 왕건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동등한 왕 대 왕. 각 나라의 우두머리로서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때 신라는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 신라는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신라는 이제 신라는 잊고 있었네요. 깜빡했네. 신라는 뭐 하고 있어? 약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누가 이기든 빨리 한 명이 이겨서 정리를 좀 해라 하고 불똥 어디로 튈까 붙어야 봐 되나. 불똥 튈까 봐 불안해하고 뭐. 맞습니다. 신라는요, 힘이 없기 때문에 간신히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같은 해 얼마 지나지 않아 견훤은 또 한 번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아버님, 정말 우리가 부자가리 맞사옵니까? 아버지. 아작에 자식의 가슴에다 상처를 찢을 수가 있사옵니까? 너무 아쉬웁니다. 정말로 너무 아쉬웁니다. 저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견훤이 이렇게 입에서 피를 토할 정도로 화가 났을까요? 바로 후백제의 왕 견훤의 아버지 아자게가 고려로 귀부를 한 겁니다. 와. 한마디로 견훤의 아버지가 아들을 배신하고 아들의 맞수였던 왕건에게 항복했던 겁니다. 너무하네요 진짜. 그죠? 아버지가. 라이벌한테. 그러니까 교수님 왜 갑자기 아버지는 왕건한테 이렇게 항복한 거예요? 아마도 견훤이 나라를 세웠지만 자기 아버지를 크게 대우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태조 왕건은 상주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아자게를 적극적으로 회유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이유들이 겹쳐갖고 아자게가 견훤에게 항복하기로 결심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져요. 게다가 아버지와 같이 상주 땅도 고려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당시 이 호족이 귀부를 하면 그를 따르는 군사, 재산, 지역민들도 함께 이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자게의 고려 귀부는요, 이 상주 지역이 통째로 고려 쪽으로 옮겨간 거나 다름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자게 같이 고려에 투항한 호족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당시 왕건이 견훤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친신라 정책. 견훤은요, 주적인 신라를 무력으로 응징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왕건은요, 전쟁으로 인한 신라 백성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신라의 정통성을 받들어 섣불리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라인들의 마음을 샀던 거예요. 정반대네요. 정반대죠. 진짜. 그죠? 그런데 사실 왕건이 이 친신라 태도를 고수한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군사권, 경제권을 갖고 있던 호족들이 경상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거든요. 이 호족들을 통합해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을 왕건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견훤은요, 왕건보다 18년 먼저 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권과 탄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훤은요, 왕건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후백제와 비등해지기 전에 위험한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견훤은요, 용맹한 후백제군을 이끌고 출정합니다. 그런데요, 견훤이 왕건의 고려를 정면 공격하기에 앞서서 먼저 노린 곳이 있었습니다. 견훤이 가장 먼저 노린 곳은요, 바로 허수아비 신세가 된 나라 신라였습니다. 견훤은요, 먼저 고려를 치기 전에 고려와 신라의 우호 관계를 끊기 위해서 약한 고리, 바로 신라부터 꺾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벼락 같은 기습 공격에 신라의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립니다. 견훤의 후백주군이 단숨에 신라의 수도까지 진격을 한 거죠.
견훤과 수천 명의 군사들은요 기세 등등합니다. 신라 도성 곳곳을 불태우고 약탈합니다. 신라의 백성들은요 후백제군에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이때 신라의 경혜왕과 조정신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거 어디?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요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경주에 가면 이곳 바로 포석정이라는 곳입니다. 포석정은요 당시 연회를 벌이는 장소였습니다. 경혜왕은요 이 조정신료들과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낸 후 포석정에서 연회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칼을 빼던 후백제군이 포석정에 들이닥친 겁니다. 살기등등한 이 후백제군은요 자신들을 가로막는 신라의 병사들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공포에 질린 경혜왕과 조정신료들 비명을 지르면서 사방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요 신라의 조정신료들은요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땅을 기면서 종이 되기를 구걸하였으나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고귀한 귀족 신분의 신료들이 비굴하게 땅에 엎드려 살려만 주신다면 노비가 되겠습니다 라고 목숨을 구걸했던 거죠. 그러나 신라 조정의 신료들은 후백제군의 손에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야, 와. 그리고 경혜왕은요 귀족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후백제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견훤 앞으로 끌려오죠. 내가 그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여기서 죽어라. 결국 견훤의 다그침에 못 이긴 경혜왕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그런데 견훤은요 신라의 왕을 자결하게 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견훤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까지 벌입니다. 견훤이 죽은 경혜왕의 왕비를 데리고 와서 강제로 범한 겁니다. 게다가 후백제의 장수들은요 경혜왕의 후궁들을 함부로 겁탈하기까지 했죠. 견훤이 신라왕을 죽이고 신라왕실 장악했다. 이 충격적 소식은 삼국 전체에 퍼집니다. 이건 곧 사실상 신라가 후백제의 소나기 안에 들어갔음을 의미한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경혜왕이 죽었으니까 신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 멸망. 아닙니다. 견훤은요 경혜왕의 친척 경순왕을 신라의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견훤이 신라를 멸망시키지 않고요 새로운 왕을 세워서 신라의 명맥을 이어가게 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왜 견훤은 네. 신라를 딱 무너뜨려야 되는데 왜 살려두는 거죠? 그쵸. 네. 만약 견훤이 신라를 무력으로 멸망시키면 누구의 반말 살까요? 바로 친신라의 호족들. 그렇게 되면 고려 왕건편으로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